원래 근데 문학까지 하는 것도 범위가 넓고 또 국어인데 국어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문, 형태, 또 의미, 통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그 국어 사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의 개념이라는 건 언어학이라는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언어학의 연구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일반 언어학도 개별 언어학으로 이렇게 두 개 나뉘죠. 일반 언어학은 세계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속성을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죠. 개별 언어학이라는 건 특정한 언어. 그러니까 어떤 뭐 국어, 우리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처럼 개별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언어학으로서 국어학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 언어학의 범주는 굉장히 넓죠. 언어의 구조적 부분에서 본다면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족에 속하는 다양한 언어 구분의 연구의 구분과 함께 역사적 단계에서의 연구를 보면은 고대, 중세, 근대, 뭐 현대 이렇게 또 시기별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개별 언어학으로서 우리 언어학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국어사, 즉 우리 국어사를 중심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어사를 정리함에도 다시 부닥치는 것이 문헌 접근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헌이 남아있질 않고 더욱이 뭐냐 하게 되면 고대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문자와 관련된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두 번째 그래서 국어사의 특점을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지금 우리 학계에서 국어사의 통솔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기문 선생이 주장하는 국어사적 통솔이 지금까지도 크게 변함없이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국어사 개설 또 한국어 형성사라는 글에 그 나타나는 줄기가 크게 수정없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문 교수는 우리가 알타이어 계통에 속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그 구조적 특징을 약 한 8가지를 이렇게 쭉 굵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중에 마지막 부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부사용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부사용 동사, 부사용 부동사, 부사용 동사. 이게 이제 우리 말에도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사용 동사라는 게 부동사. 가지고 요 동사는 동사인데 사실상 부동사. 이것은 부동사 자체로서는 완전한 문장의 의미를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동사를 갖다가 부동사라.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동사는 정동사라고 그러는데 부동사.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 밥 먹었냐 그러면 다 먹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동사는 간다인데 요 먹어라는 건 연결어미 부사형 연결어미가 붙어가지고 요 먹다라는 건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그 부사형 동사로서 부동사 이런 게 우리 언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문 교수는 요런 그 알타이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동사가 또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8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특히 이 알타이어라는 거를 갖다가 제시한 사람이 핀란드의 람스테드라는 사람입니다. 1928년에 발표한 1년의 연구들을 그래서 이기문은 람스테드의 연구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한국어 알타이 제어의 진정한 비교를 통하여 이들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려는 진지한 그 람스테드의 노력을 갖다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기문은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갖다가 말합니다. 즉 한국어의 핵심부에서 알타이계 요소를 이에 필적할 만한 어떤 다른 계통의 요소들이 확인될 가망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이기문 교수는 한국어는 알타이 계통의 언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 미지의 요소가 많이 있다. 이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의 존재가 한국의 핵심부의 알타이 계통을 위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과 알타이 제어와 친족 관계에 있음을 결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알타이 계통이 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기문은 국어의 형성 단계를 부역의 제어로서의 어떤 그 한계 제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기문은 특히 이 사람은 언어적으로 남방어와 북방어를 나누는 사람이죠. 남방어와 북방어를 나눠가지고 쭉 이제 보입니다만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자체로도 문제가 많죠. 지금 오히려 백제어가 고구려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오히려 고구려하고 백제어를 갖다가 이 남북방어로 나누는 그런 문제부터 해서 많은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됩니다만 이기문의 이런 어떤 알타이 계통의 어떤 그 언어라는 주장 외에도 김방한 교수는 이런 얘기를 가설로 제시했죠. 한국의 기층, 한국어의 기층 바닥에 원시 한반도어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비알타이어 기층이 있고 그 위에 알타이어의 요소가 덮어지거나 그 반대로 알타이 기층에 비알타이어가 덮어져서 한국어의 뼈대가 형성되었다고 김방한 교수는 보죠. 그럼 뭐냐면 알타이 계통의 언어 이전에 우리 한국어의 바탕에는 어떤 언어가 존재했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수경, 북한학자 김수경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시 조선어소를 주장하는데 우리 민족이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실로 수십 년간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오면서 고유한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원시 문화를 창조해 발전시켜온 집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김수경의 주장은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유열 선생의 주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유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금노 선생의 제자 아닙니까? 원래 이제 이분도 서울대 출신으로 1947년인가 그때 그 이금노를 따라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유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 시대 이두의 사용을 통해 증명을 했다. 우리가 유열 선생의 그 유명한 이 연구 업적인 세나라 시기의 이두 연구라는 책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삼국시대의 사람 이름, 지명, 관직명 이런 거에 사용된 이두 표기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언어로 통했다라는 걸 갖다 증명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에 의한 그 이두 표기는 이미 고조선 시기부터 모색되고 시대되었으며 고구려에서 본격적으로 형성 발전되었고 신라 백제에서까지 널리 쓰이게 되어 새로운 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 세나라 시기의 국어 연구, 이두 연구 요 책은 이제 우리나라로도 영인본으로 출판이 돼서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렇다 할 어떤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이 밖에도 헐버터는 고대 한반도 남부의 사만족이 한반도의 북쪽 민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말의 남방 이완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건 특히 이제 일본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 단일 민족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남북을 나눠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우리 국어사에 대한 정리를 본다면 기존의 우리 역사 평가에 맞물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인식과 우리 어떤 국어사 인식, 또 우리 어떤 사상사, 철학사 인식은 그대로 괴를 같이 해요. 이기문은 우리 국어사를 고대 국어와 전개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나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군민정음, 즉이 후기 중세국어의 그 정점이 되는 그 훈민정음이 나타나기 이전인 고대 국어에는 중국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기록, 612년 임신서기석의 기록, 임신서기석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한자의 구조가 우리말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제 많이 가는데, 그리고 이 629년 양서백제전의 기록과 888년 3대목의 항찰 표기, 그리고 1285년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향가 14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특히 이제 전기 중세국어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우리가 손목의 계림유사를요. 이 책은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해왔던 손목의 12세기 초 편찬한 책으로 총 365개의 고려를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있어 전기 중세국어가 신라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향약 구급방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말로 한 그런 이 뭡니까 어떤 이 고울명 향명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서 우리 고우 연구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알타이어의 재고찰. 우리가 과연 우리 한국어가 알타이 계통의 언어냐라는 거에 대한 그 의문, 문제제기, 회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요. 문제는 알타이어로 지칭되는 알타이 지역에 대한 문화성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현금 연구되고 있는 여러 업적을 보면 알타이 문화가 오히려 알타이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고 흥할령 혹은 유하 지역에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알타이 지역이라는 것은 신강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고 서북쪽은 카자흐스탄과 북쪽은 러시아의 동북부는 몽골리아와 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어를 알타이어족의 일원으로 보고 이 어족 안에서 위치에 대한 가설을 세워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란드의 람스테드입니다. 그리고 뽀뽀. 이 사람이 람스테드는 알타이어의 조가 만해진 지역, 즉 알타이어족의 고토는 흥할령 산맥 근처였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1920년대에 그런 추측을 해요. 그 시기에 퉁구스족과 한족의 조상은 동방, 즉 현재 만주 방면에서 살았고 흥한령 산맥 서쪽에는 몽고족과 터키족 조상이 살았으며 한동 몽고족 퉁구스족의 조상은 북방에, 터키족과 한족의 조상은 남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제 람스테드는 보고 있습니다. 이 람스테드 말고 또 다르게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그 최기호 교수의 주장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어족설 또한 주목을 끄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최기호 교수는 뭐냐 하게 되면 몽고와 터키의 관계가 차용 관계로는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만주와 몽고로 한국어의 관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터키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게 되면 몽고, 만주, 한국어, 동북아시아 쪽의 어떤 그 언어가 독특하게 하나의 그 섬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기호 교수는 이런 존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동북아시아어족이라는 어떤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근자의 관심을 가장 끄는 것은 세르게이 스타로스틴이라는 그 러시아 학자. 이 사람은 이제 2003년에 죽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뭐 과장을 해서 어떤 뭐 학자는 그래 400여 개의 언어를 갖다가 하는 뭐 언어학의 천재라고 세르게이 스타로스틴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르게이 스타로스틴의 논리대로라면 알타이어의 고향을 중국의 앙소 문화 대신 동북부 문화 중심이었던 요하 지역으로 비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언어가 분화하여 몽골, 터키어, 퉁구스, 만주어, 한국어, 일본어 등이 되었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니콜라스 디 코스모와 재미 중국학자 주하견의 논리를 그대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즉 중국 북부에 사는 유목민의 영역이 유효뿐만 아니라 만리장성보다 훨씬 남쪽인 황하 지역까지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신장성까지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코스모는 이곳 북방 사람들이 빙하가 끝나면서 북쪽에서 내려와 기장 등을 재배하고 개돼지를 사육했으며 토기를 제작하면서 문명을 일구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 알타이어 외에 다른 언어를 썼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그 디코스모는 얘기를 해요. 특히 요령성과 산동성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분포가 한국인, 일본인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시노다 게니치 일본인 한국인의 조상이라는
그런 어떤 연구 보고서에도 이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발해한 문명 혹은 묘화 문명이라고 그러면 만든 사람들은 우리 유전적으로 갖고 같은 문화를 가졌으면 중국을 가장 먼저 문화를 만든 집단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또 이러한 판단은 2009년 미국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의 2번에 걸쳐 다뤄진 주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기사는 중국의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산문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유아유기역에서 가장 오래된 홍룡화 문화와 자산 문화와 함께 초기 앙소 문화인 베리강 문화 그리고 내몽골 자치교 항하 북부의 오르도스 문화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의 요점은 중국 문명이 황하 부근에서 시작되어 확대되어 나갔다는 과거 황하 문명 단일 교론을 폐기시켰다는 것. 그리고 현재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화들이 긴 역사를 두고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었다는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 특히 유화 문명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 사이언스의 2번 발표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문명이 시작하는 곳은 반드시 문자가 있다라는 어떤 그 이 문명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황하 문명은 각골문이 있었고 이집트 문명엔 히에로클리프라는 어떤 그 우리가 신성 문자, 상형 문자가 존재했고 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수메르 문자인 쇠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그러죠. 또 인더스 문명에 인더스 문자 등이 있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발해 문명, 유아 문명 거기에는 어떤 뭐 우리가 이제 그 신교문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뭐 가설하면 제가 가림토 문자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떤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겠냐라는 어떤 문제로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훈민정음 창제설에 대한 시비를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창제설 지금 우리가 이게 통설이죠. 훈민정음은 세종이 만들었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 친제설이나 어제설 명령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나 뭐 똑같이 이건 뭐 창제설입니다. 기존의 통설처럼 세종이 창제한 문자로 정리된다면 우리 문자 발달사 또한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죠.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의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훈민정음 친제설이나 비친제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다. 즉 비친제설의 명제설 그러니까 임금이 명령해서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거냐 또 협찬설 임금과 집현전 학자들이 더불어 같이 만들었다는 게 또 거기서도 똑같이 창제됐다라는 건 같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등장 이전에 한자의 차용이 아니라 우리 고유 문자가 있다고 이 근대에 주장한 인물은 권덕규입니다. 권덕규는 1923년 조선어문 경영에서 사막내문 진지위사문 그리고 왕문 수국내문 이렇게 쭉 여러 예를 들어서 고유 문자설을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1938년 김윤경은 조선 문자급 어학사에서 이두향찰 부교를 첨가시켜서 우리 어떤 그 훈민정음 이전에 문자의 어떤 그 발달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죠. 이어서 이탁이라는 분은 누구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북록은 정서 독립군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북록은 정서 독립군 하면서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 교수를 했어요. 교육학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응백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 이탁 교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이탁 교수의 어떤 그 언어학적인 주장이 계승이 못했어요. 이응백 선생 거기서 끝나고 크게 못했는데 뭐 그 이유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연암집이나 몽계 필담 그리고 해동역사 등의 기록을 들어 탐나 문자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탐나에 고유한 문자가 존재했다라는 걸 갖다 이제 그 문헌을 통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1947년에 권상로는 조선문학사에서 고대에 우리 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럴 만한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고유 문자설은 또다시 신교문헌에 근거로 한 것이 많으며 비교적 단편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역시 신교문헌의 역사적 순환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문헌이 없으니까요. 문헌이. 그래갖고 여기서는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림토 문자와 암각서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태백일사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얼핏 거됩니다. 한자 차용 외에 고려 이전에 고유 문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 논증이 서지 않는 한 그 추론에 붙일 뿐이다 라는 어떤 이런 게 집안 그 일반 통설입니다. 지금 일반 어떤 그 통설로 지금 박병철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태백일사에서는 신시대엔 뭐 신목이 산목이 있었고 치우때 부추전목 부여시대엔 서산이 있었고 또 우소 용소 녹도문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좀 내려와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참고로 후대인 황제연원 때 창일이라는 인물이 세발자국 모양을 따서 세발글자 조적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고향 섬서성 백수연 사관촌에 그 비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비석이 뭐 후대에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추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창일 비석에 새어있는 어떤 글자가 그 한단곡에 실려있는 가림토 문자하고 아주 흡사한 게 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런 복기시 용서와 창일의 조적서 등의 후대의 각본문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문연구자 납비기가 근문의 해석을 통해 신농과 황제 등 사망오제 시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이것이 동족의 역사 문화였음을 보증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래 신교문헌에서도 단권한검이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풍백은 동해에서 푸른 돈을 태우고 신지는 3일 신고를 그 청석 푸른 돌에 새겼다는 기록과 그 은나라의 어떤 자작인 기자 서여가 단군조선에 명령하여 사사인 그 왕수궁에게 부탁해 3일 신고를 단목판에 은문으로 옮겨 적게 했다는 기록이 실려져 난다. 이건 이제 대종교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백봉교단으로부터 이 대종교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3일 신고 봉장기에 이렇게 내용이 실려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뭐 남해 경남 남해 상주의 해수욕장 지슬기에 있는 고금자 금속문 있지 않습니까? 그 암강문 기록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기록은 조선조 이맥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건대 남해도 낭아리 계곡과 경박고 그 선춘령, 경박고는 만주 북간도죠. 거기 선충령 오소리 바깥의 돌 사이에 언젠가 조각을 발견했는데 봄자도 아니고 또 전자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쉽자리 해독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일본에도 뭐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고, 또 조선조의 어떤 모든 비석을 일제강점기 때 일제 그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진 조선 금속 총람에도 이 암각을 고문자의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훈민정음의 기원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이거는 훈민정음 등장 당시 설왕설래로도 분명히 훈민정음이 벼랑간 확 나타난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학계의 상식인데, 즉 훈민정음을 창작이 아닌 옛글자의 모방으로 추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지금 증명이 안 됐지만 창제설이 아니라 모방설이라는 거에는 지금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의 거대는 뭡니까? 그 가장 많이 가는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라는 게 좀 많은 학자들이, 그 레드 야든이 모여서 학자들, 또 우리가 그 누구예요? 그 실학자 이익이나 또는 유희는 우리가 언문지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언문지. 유희는 언문지에서 이 파스파 문자라는 거는 몽고 고전자입니다. 몽고 고전자. 몽고의 고전자를 갖다가 모방했다. 여기 보면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미음, 그러고 이응, 뭐 이런 글자와 유사한 것들이 이 몽고 고전자의 파스파 문자에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뭐 해가지고 이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자, 우리가 정인지 훈민정음 회례 서에 나오는 부분을 보고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르기 이름적 아래도 훈민정음이라 하시니 상용에서 만들되 글자는 고전을 본뜨고 그러니까 옛글자를 본땄다라는 겁니다. 그 옛글자의 정체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또 세종실록 25년 12월 초에는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원문 이 28자를 제작했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하였다. 이 고전자를 갖다 모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자가 고전자가 뭔지. 또한 세종 26년 2월 20일 집현제 불구자 최만리 부유했던 그 상소문에도 고전자를 본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세기 신경주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소경 문자가 있었으니 세속적으로 사용된 문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경주는 그 수가 갖추어지지 않고 그 모양도 정리되지 않아 어떤 말을 형용한다거나 어떤 용초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였다라고 해서 신경준도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자가 존재했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는 거 외에도 범자 모방설도 있지 않습니까? 신기대사극 해가지고 범자 모방설도 있고 막 한데 이런 정황에서 본다면 훈민정음은 분명한 모방입니다. 만약 모방이라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자 중 과연 어떤 것을 참고했을까라고 하는 거, 뭐 파스파 문자 이걸 본땄느냐, 또 뭐 아까 했던 범자, 불교 범자를 본땄느냐, 뭐 또 이 인도의 고인 구자라트 문자, 그걸 또 본땄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자라트 문자를 또 본땄느냐, 또 그 홍명희 선생의 아들 홍기문 김일성대학 교수됐던 홍기문 선생은 중국 통지에 실려 있는 어떤 거기 통지에 실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이런 그 뭡니까 자음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본땄을 것이다. 또 홍기문 선생은 그렇게도 또 주장을 하고 아무튼 분명히 모방스러운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신교문헌의 어떤 태백일사나 이런 데 실려있는 가림토 문자들이 아직 우리가 소리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도 가림토 문자 모양이 거의 흡사한 문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뭐 신대 문자가 그거죠. 아이로 문자라고도 얘기하는 이 문자는 일본에서 신대 문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대 문자가 천조 대신에 강림할 때부터 있던 고유의 글자이며 한글은 이것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미 이 일본 국수지 국학자 히라타 아츠타네가 만들어낸 논리라는 게 이미 일본에서도 이미 다 공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에 나타난 조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일본 학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문제는 우리 국학과 국어를 얘기함에 있어서 우리 국어학을 논함에 있어서도 국학적 안목을 어떻게 전맥시키냐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에 대한 기록을 남은 서적도 모두 이상하게 신교 서적입니다. 이 역시 가치관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천대받던 국학의 이상으로 보면 우리 국어의 변천 역시 비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만리 고리들이 올린 상소. 이건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걸 갖다 몇 가지를 뽑아보면은 그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조종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한 이래로 역대로 쭉 지성으로 사대하고 중국에 사대하고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수하여 굵은 글자만 읽겠습니다. 만약 중국에 흘러가서 혹시 옳지 못함을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찌 사대 모아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을 만들어서 중국의 사대에 역행하고 한다라는 것은 중국 그 형님의 나라 어버이의 나라 중국에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다만 몽고 서진 여진 일본 서본의 무리들이 각각 문자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적의 일일 뿐 족이 말할 것이 못한다. 전에 이르기를 오랑캐를 중화로 변케 한다고는 하였을 때 중화로 하여금 오랑캐로 변케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략하고 이제 별도의 언문을 지어서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이 되지 않나.
왜 스스로 중화의 위치에서 우리가 떨쳐나가냐 글자를 만들어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야말로 소합의 향을 버리고 당랑의 환을 취하는 것이다. 이 소합의 향이라는 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소합향이라는 게 이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껍질 벗겨서 그 속껍질 내서 이렇게 돌돌돌돌 쪄서 말하면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소합향이. 그리고 당랑의 환이라는 건 말똥구리 그 말똥 뭉쳐서 그 한 걸 당랑의 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걸 버리고 더러운 걸 취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어찌 문명의 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글자를 갖는다는 게 스스로 미개, 이적, 오랑캐가 되고 더러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또 신라설총의 이두는 비록 비루하고 속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중국에서 통용하는 글자를 빌려서 어조사에 쓰는 까닭에 문자와 더불어 본시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적을 것이고 비록 원문으로서 관공수의를 수행할 수 있다 한들 성년의 한자를 알지 못하면 그 배우지 못함이 담장을 면제한 것과 같다. 자리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어두울 것이오니 부질없이 언문에 힘쓴들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앞서 써온 이두는 비록 문자에 벗어남이 없음에도 유식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비루히 여겨 이문으로 이것을 바꾸고자 생각하고는 하물며 언문은 한자와는 조금 더 상관이 없는 것이며 이 시장거리에 속된 말만을 쓰는 것이어야 더 무엇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보게 되면 중국의 상과예요. 중국의 어떤 글에서 부끄러움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한글 훈민정음 청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세우는 대부분의 명분들이 뭐냐면 그겁니다. 중화사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랑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더러워지는 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 말을 합니다. 요새 한글이야말로 그 시기 세계성과 과학성이 남다르다고. 20세기, 21세기 우리가 뭐 정보화 시대의 선진국 부위를 차지하며 한글의 공헌이 지대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한글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고 표현함에 있어서 뭐 영어나 이런 거에 몇십 배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활용하는 것도.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정보화 속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면 다름 아닌 한국이 사용하는 한글의 우수성과 편리함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국학과 국어학의 1차적 과제도 자명해집니다. 즉 세계문화의 보물이라 할 한글의 역사적 철학적 의미를 구명하는 일이다. 한글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기역문자가 기역문화가 아니죠. 거슬러 구겨, 이두, 고려문자, 발해문자, 향찰, 백제문자, 고구려문자에서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구해가면 수많은 흔적들이 늘려져 있다. 그 자체 속에 한글의 모형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알타이어의 고향, 발해 문명에까지 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그 뭐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만은 일찍이 1920년대 람스테드가 얘기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람스테드는 사실상 거기를 몰랐어요. 지금 했던 홍산 지역구 요하문명 그걸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이 흥할령을 갖다 지명해서 그걸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탁견이 아니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서 우리 어떤 국학과 국어 역시 어떤 그 우리가 분명한 한글 모방서를 우리가 전제로 한글 이전에 어떤 그 문자에 대한 어떤 접근을 갖다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갖다가 하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